끼요. OSI 7계층 그리고 TCP/IP 4계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에도 봤던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 좀 자세하게 보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통일규약입니다. 시스템 간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한쪽에서 보낸 메시지를 반대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통신 모델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통신할 때 언어나 아니면 대화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프로토콜이고, 이러한 규칙들은 계층별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 거는 OSI 7계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익숙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개 단계로 나눈 국제 표준화기구 ISO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표준 모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OSI 참조 모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모든 통신 장치를 이 모델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 통신 장비 간의 호환성에 용이합니다. 각 계층은 담당하는 위치마다 그 역할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간섭이 최소화돼서 이런 통신 편리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발생한 그 계층만 고치면 되고, 나머지 계층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장비들 간에 이게 통일된 규격이라는 게 없어서 기업마다 장비마다 이런 통신 규격이 다 달라서 사용하기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이게 1계층에서 7계층까지 물리계층에서 응용계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계층을 지날 때마다 각 계층에서 헤더가 붙고, 이제 수신 측은 역순으로 이렇게 헤더를 분석해서 원래 신호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으로는 우선 상하 구조를 가진다는 건데요.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위 계층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물리적 회선을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 전송 같은 것에 하자가 없을 때, 그 물리적 회선에 하자가 없을 때 데이터 전송이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특징이 있는데, 상하 구조를 가진 특징을 살려서 각 계층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그 계층의 동작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 그러면은 핑을 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문제가 생긴 해당 계층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될 때 회선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공유기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계층, 이제 1계층 물리계층이라고 하는데, OSI 7계층 모델 최하위 계층으로 단말기 그리고 전송 매체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 엔티티 간의 비트 전송을 위한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수단을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전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사용하는 인코딩 역할도 하고,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이제 디코딩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신호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비트 바이 비트 델리버리 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기본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송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높은 수준의 기능에 논리 데이터 구조를 기초로 하는 필수 계층입니다. 다양한 특징의 하드웨어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서 OSI의 아키텍처에서 가장 복잡한 계층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계층 단위는 이제 비트, 그리고 0과 1로 비트인데 이제 0, 1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온오프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는 와이어리스, 피버, 쿼스가 있고요. 단지 데이터 전기적인 신호 0, 1로 변환해서 주고받는 단순한 기능만 수행을 합니다.
뭐 에러 전송 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미디어 타입, 커넥터 타입, 그리고 이제 신호 표현 방법, 속도 같은 것을 정의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하드웨어 정비로는 아까 말했듯이 뭐 네트워크 어댑터, 리피터, 허브, 모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계층으로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물리 계층을 통해서 통신되는 정보의 오류, 그리고 흐름을 관리를 해서 안전한 통신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이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이고요. 물리적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송 방식에 맞게 프레이밍을 해서 단위들을 전송을 하는데, 이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더넷 장치를 위한 표준 주소 지정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주소인 맥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프레이밍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단위가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계층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재전송에서 오류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맥 주소는 이렇게 총 6바이트의 형식이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입니다. 물리적 주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 프로토콜로는 뭐 이더넷, 슬립, PPP, FDDI, 뭐 2.2, 투포인트 프로토콜, 뭐 근거리 네트워크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치로는 스위치, 그리고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공한 서비스로는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배열에 데이터, 헤더, 트레일러 등을 넣어서 캡슐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 각각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에서 받은 이 데이터그램을 캡슐화하는 작업, 그리고 캡슐화 데이터 배열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 두 개가 흐름 제어 그리고 역할 제어인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 그냥 뭐 제어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 간의 처리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어를 하는 게 이제 흐름 제어고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데이터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보내면 이제 버퍼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의 길이는 이제 각각 제한되어 있고, 가득 차면은 이 버퍼의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통신 측에 스탑이나 아니면 좀 천천히 해달라 라는 슬로우의 피드백을 보내는 작업을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는 에러 제어인데요. 송신 측에서 프레이밍을 하고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로 변환하고 보내는 게 에러 제어. 변환된 시운호 자체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에러 제어 과정을 거쳐서 에러를 한 번씩 검출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수정하는 것, 그리고 수신받은 데이터 배열을 폐기하고 통신 측에 이제 데이터를 재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 계층으로 바로 설명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계층인데, 라우터를 통해서 경로를 선택하고 이 주소를 정한 다음 경로에 따라서 패킷을 전달하는 계층입니다. 이때 IP 헤더가 붙어가지고 전달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경로를 선택하고 그 주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 경로에 따라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에서 전송되는 단위는 패킷이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고,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이제 IPsec, ICMP, IGMP 같은 게 있습니다. 아까 봤던 데이터 링크 계층과는 다르게 논리적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또 이제 데이터를 목적지 호스트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송 계층인데, 상위 계층의 메시지를 하위 계층으로 전송하는 계층입니다. 말 그대로 전송을 하는 계층이고요. 메시지에 오류를 제어를 하고, 여기서도 오류를 제어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했던 것, 그리고 여기도 또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메시지가 클 경우에 이것을 이제 나눠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받은 패킷을 재조립해서 상위 계층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과 유사하게 오류 제어, 흐름 제어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차이점이라고 볼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호스트 사이의 전송을 제어하고,
그리고 전송 계층은 논리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호스트 사이의 전송을 제어합니다. 저희 특징으로는 단위는 세그먼트고요. 또 프로토콜로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TCP, UDP, SGTP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리율이라는 스루프의 개념이 나오는데 네트워크 통신에서 노드 사이 아니면 또 파이프 사이에 전달되는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량입니다. 주로 초당 비트수, BPS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계층입니다. 데이터 교환의 경계 그리고 동기화를 제공을 하는데 이 세션 계층의 프로토콜은 연결이 손실되는 경우 연결 복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세션 계층의 프로토콜이 연결을 닫고 다시 연결을 재개합니다. 데이터를 상대방이 보내고 있을 때 아니면 그때 이제 동시에 보낼지에 대한 전이중, 반이중 통신의 방식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의 계층 구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 응용 계층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합니다. 세션 계층은 크게 동기 기능 그리고 대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동기 기능이라는 거는 통신 양단끼리 서로 동의하는 논리적인 공동 지점인 동기점을 만들어서 메시지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동기점이라는 건 오류 복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설정하기 전까지는 서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과정은 복구하지 않지만 이후에 동기점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복구는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 기능인데 다음은 간단하게 그냥 진짜 데이터 전송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순차적으로 동기점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 보장 기능을 이제 단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돼서 일시정지 후 나중에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션 계층의 특징으로는 단위는 메시지 다른 비슷한 이름도 있고요. 그 운영 프로세스의 대화를 관리하기 위해 토큰이라는 특수 메시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토큰이라는 거는 특정 권리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갖고 있겠다라는 뜻이고요. 데이터 토큰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해제 토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통신 양단 사이에 연결 해제를 제어를 하고요. 동기 토큰이라는 거는 동기 처리가 필요한 시점을 사용하는 토큰. 다음으로 표현 계층인데요. 데이터의 암호화, 복호와 같이 응용 계층에서 교환되는 데이터의 의미들을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의 데이터 번역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표현 방식이 전부 다 다른데 요거를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랑 네트워크 간에 정해진 형식대로 데이터를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인코딩 그리고 명령어 포장, 압축, 암호화 같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또 해당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그림인지 또 GIF인지 JP인지 등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위는 역시 메시지고요. 인터넷의 계층 구조에 또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응용 계층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 개발자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인데 응용 프로그램과 통신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사용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계층이고 웹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응용 계층의 단위는 또 역시 메시지고 대표 프로토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HTTP, FTP, IRC, SSH, DNS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계층으로 이제 새로운 프로토콜 추가도 굉장히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응용 계층 프로세스 간의 통신인데요. 응용 계층 프로세스들 사이의 통신은 이제 표현 계층이 제공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형식을 정하고 부호하고 암호화하고 압축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용 계층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입니다. 다음으로 TCP/IP 계층인데요. TCP/IP 계층은 OSI 계층보다 먼저 나온 규격으로 현재 더 많이 활용되는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인 TCP 같은 경우는 메시지나 파일들을 좀 더 작은 패킷으로 나눠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일, 그리고 수신된 패킷들을 원래 메시지 재조립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위 계층인 IP 같은 경우는
각 패킷의 주소 부분을 처리를 해서 패킷들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을 먼저 볼 건데요. 역시 1계층이고요. OSI 7계층의 그 물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합쳐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CP IP 패킷을 네트워크 매체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에러 검출 그리고 프레이밍을 수행을 합니다. 네트워크 접근 방법, 포맷, 매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흐름 제어 같은 경우는 헤더에서 에러 제어는 테일러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계층인데요. OSI 7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레싱, 패키징, 라우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논리적 주소인 IP를 이용을 해서 노드 간 전송 그리고 라우팅 기능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상 최종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되도록 연결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프로토콜 종류로는 IP, ARP, PARP, ICMP, IGMP가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그 프로토콜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송 계층인데요.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좀 분할을 시켜놓은 것 같고요. 자료의 소부시를 담당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세션 그리고 데이터거래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통신 노드 간의 연결을 제어를 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발지, 목적지 컴퓨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사이 데이터 전달을 담당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제 안 왔다라고 해서 재전송을 담당을 하는 계층이고요. 프로토콜 종류는 이 TCP하고 UDP가 있습니다. TCP와 UDP에 대한 구분을 하고 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제어 정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계층 응용 계층인데요. OSI 7계층이 세션 계층으로 세션 계층, 표현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 총 세 가지를 다 묶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상호작용하는 레이어로 데이터를 처음으로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른 계층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정의했습니다. TCP/A 그리고 UDP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구현할 때 사용을 하고요. 프로토콜 종류로는 아까 봤던 HTTP, SSH, FTP, SMTP, DNS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자료 올리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층 마지막 단계인데요.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계층이 있고 여기 사이에 움직인다 했는데 얘네가 직접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반대가 되면 또 반대로도 움직이겠죠. 그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전송 계층으로 보내고 이게 캡슐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층을 통해서 이제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송신한 쪽에서 데이터가 이게 헤더가 붙고 테일러가 붙고 하는 과정을 캡슐화라고 하고 받은 쪽에서 이제 그것을 해석한 과정을 이제 역캡슐화라고 합니다. 해당 서버의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 캡슐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캡슐화 과정이라는 것은 상위 계층의 헤더 그리고 데이터를 하위 계층의 데이터 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해당 계층의 헤더를 삽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있던 이 데이터는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송 계층을 넘어가면서 여기에 헤더가 붙고요. 또 여기서 또 인터넷 계층에서 또 헤더가 붙고요. 링크 계층에서 테일러라고도 하고요. 이 꼬리 부분에 붙고 또 이제 헤더가 붙고 그런 식의 과정을 캡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명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송 계층으로 가면서 세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거나 이제 데이터그램화가 돼서 TCP 헤더가 앞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계층으로 가면서 IP 헤더가 앞에 붙게 되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전달되면서 프레임 헤더 그리고 프레임 테일러가 붙어서 프레임화가 됩니다. 캡슐화 과정은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가면서 이제 각각 제거를 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링크 계층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캡슐화된 데이터를 받게 되면
다시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프레임이었던 데이터가 패킷이 되고 또 세그먼트 데이터그램이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PDU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DU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약자로 네트워크의 특정 계층에서 계층으로 데이터가 전달될 때 한 덩어리의 단위를 말합니다. 구성은 헤더 그리고 페일로드로 되어 있고요. 계층별 명칭이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데이터 유닛,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의 메시지였고요.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멘트 또는 데이터그램, 인터넷 계층에서 패킷,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 이제 프레임, 리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하위 계층 단위 비트로 송수신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헤더의 또 어서리제이션 값 등 다른 값들을 확장이 쉽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문자열 기반으로 송수신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